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영국엔 베컴, 한국엔 손흥민.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막말 논란인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렸던 인물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사람은 황의조 선수의 형수였습니다. 자, 오늘도 쇼트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3번 만에 성공 발표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강행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찰 위성 성공적으로 발사.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하여 발사 후 705초 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두 번의 실패 이후 이번이 세 번째 발사였습니다. 그간 실패한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 러시아가 도움을 줬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 주장대로 성공 여부를 최종 확인하려면 위성 신호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트랙입니다. 불안 시스템. 네, 최근 초유의 먹통 사태를 빚었던 정부 행정 전선망에서 또 일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건데요.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일부 서울 지역 여러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발급 업무가 20분 정도 장애를 겪다가 복구됐습니다. 이 주민등록 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때 접속하는 시스템입니다. 행안부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나 무인 발급기는 정상 가동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트랙, 급식 로봇의 등장입니다. 180도 펄펄 끓는 기름 앞에서도 급식 로봇이 척척 치킨을 튀겨냅니다. 치킨이 담긴 통을 아주 가볍게 흔드네요. 자, 온도가 높고 위험하고 무거운 볶음 요리, 또 국 만들기 등은 모두 로봇이 해결합니다. 전국 최초로 급식 로봇이 도입된 서울 송곡중학교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회전 방향, 회전 속도, 온도 등 로봇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급식 로봇은 총 4대고요. 기존에 있던 7명의 조리사와 영양사는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좀 더 위험한 일을 담당하는 거죠. 자,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조리 중에 발생하는 미세 분진 등의 발암물질로 폐 건강이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급식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급식 로봇 도입이 모두에게 윈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트랙, 3천만 원 바코드 복원한 공시생입니다. 요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바일 상품권 많이들 거래하죠. 보통 보안을 위해서 바코드를 가려서 올리는데 한 30대 남성이 이걸 포토샵으로 무단으로 복원해서 3천만 원어치 실물 상품권을 챙겼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다 남성의 자택에서 발견된 상품권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새도 끝이 없는데요. 이 상품권을 교환할 때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CCTV 사각지대에서 마스크를 바꿔 쓰거나 안경을 착용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이 남성은 경찰에 수집 벽이 있다고 진술했는데요. 상품권 대부분을 거의 쓰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종이 상품권의 일렬 번호를 역추적해서 피해자 130명을 확인하고 1,3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원정 소매치기단. 자, 혼잡한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입니다. 이 빨간 동그라미 속 여성을 외국인 3명이 앞뒤로 에워싸고요. 잠시 후에 한 명이 몸을 휙 돌려서 지갑을 빼내고 그리고 다음 역에서 유유히 사라져 버립니다. 나흘 뒤에 또 다른 지하철역에서도 이 러시아 국적 3인조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원정 소매치기를 목적으로 입국했습니다. 각각 피해자를 막아서는 바람잡이, 시선을 돌리는 안테나, 물건을 훔치는 기계로 역할 분담을 했고 보름간 작업을 마친 뒤에 도주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잠복 수사에 나섰고 출국 이틀 전 명동역에서 검거에 성공한 겁니다.
소매치기 사건으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역으로 불러드릴게요. 통역으로.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 3대와 현금 560만 원, 상품권 150만 원어치를 모두 압수하고 전원 구속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소매치기라니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잠금 장치 없는 에코백을 메고 있었다면서 혼잡한 지하철 내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곧바로 원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 달리겠습니다. Let me end by paraphrasing a line from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Thank you so much.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입니다. 네, 5시엔 뉴스 후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의 콤비죠.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겸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 겸 제일 잘 나가는 우리 MZ 평론가. 동의하시죠? 아, 그럼요. 네. MZ. 네, MZ. 네,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글로벌하게 영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국에는 베컴, 한국에는 손흥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금 영국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이 찰스 3세 즉위 이후의 첫 영국 국빈이고요. 이 왕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마차 타고 버킹엄 궁에 갔고, 뭐 아리랑 연주 배경으로 사열도 받고 예포도 41발 아주 성대한 환영식을 열려서 특급 예우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첫날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영국 의회에서 한 연설이 될 텐데 한 17분 정도 양국의 우정을 주제로 영어로 또 연설했고요. 뭐 기립박수도 나왔다고 합니다. 주요 대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The United Kingdom is the country of the Beatles, Queen, Harry Potter, and David Beckham's right foot. Korea is the country of the BTS, Blackpink, Squid Game, and the 손흥민's right foot. 마침 또 어제 손흥민 선수가 굉장한 중국전에서 활약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뭐 윤 대통령 연설할 때 뭐 웃음도 나오고 분위기가 꽤 화기애애했는데 이 영국식 발음도 조금 연습을 해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번 연설을 포함해서 영국 방문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 예. 저는 굉장히 잘한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총리가 예. 해외 국빈들을 초청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영국 국왕이 해외 국빈을 초대하는 경우 1년에 딱 2명뿐입니다. 예. 근데 그 2명 중에 1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은 영국이 대한민국을 향한 어떤 외교적 정책 노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EU 탈퇴 이후에 유럽연합들과의 적극적인 외교나 교류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외교 노선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보통 동북아시아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내지는 일본과의 관계 공고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동북아시아 초청 대상이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것은 모든 의전이라든지 의회 연설 이런 것들을 훨씬 초월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다뤄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좀 아쉽습니다. 예. 뭐 국격을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그런 그럼요. 방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실리적인 또 성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지금 뭐 채택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다운인가 합의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영국과의 외교적인 관계가 단순히 이제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 관계로 격상될 것이다. 뭐 예. 이런 게 주요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영국에서도 상당히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좀 극진하게 준비를 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네. 그 부분에는
부분은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많은 준비를 하고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만큼 서로가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가 실리적인 외교적 동반 관계로서 얼마나 더 구체적인 합의 사안들을 끌어낼 수 있는가. 네. 단순히 뭐 어떤 차를 탔다, 어떤 밥을 먹었다, 어떤 노래를 불렀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익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좀 설명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남아있고 하니까 좀 성과를 지켜보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한창 분위기가 좋았던 와중에 어젯밤 북한이 3차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뭐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영국 현지에서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서 국내에서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뤄졌는데 자, 윤 대통령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국 의회 연설 마치고 화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또 주재를 했습니다. 이 우리 측 대응의 핵심은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죠. 오늘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이 이제 복원이 돼서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이미 2차례 앞서 실패의 쓴맛을 봤는데 이번 3번째 발사는 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북한의 도발 뭐 왜 이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뭐 러시아와의 관계,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과시, 그다음에 중국의 방관에 대한 뭐 국제적인 선전포고 같은 네.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뭐 북한의 말을 믿진 않아요. 저게 예. 성공을 했는지 어쨌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그냥 저건 북한의 주장이니까 네. 자기들 입장으로 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네. 이에 따라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방관하는 상황, 그다음에 러시아가 도와주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계속 이렇게 북한이 쐈구나 성공했구나 하고 바깥에서 논평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 저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되면 뭐 서해 그 5도에서 우리가 포격 훈련도 할 수 있게 되고 정찰도 좀 띄울 수 있게 되니까 이제부터 정말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북한의 동향들을 잘 파악을 해야지 이거 이번에 성공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거 아마 실패한 것 같다라고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북한이 우리가 9.19 군사합의 정지할 거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뭐 이런 시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남북 관계에 좀 향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북한의 행동은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해야 되는 행동이죠. 예. 이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사안이고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9.19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거든요. 예. 일부의 효력 정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남북 간에 서로 합의한 사안을 일부 효력 정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냥 파기해버리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런 북한과의 합의에 있어서 이런 전례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만큼 사실 북한이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좀 남북 관계를 긴장시킬 만한 네.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고 그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응도 상당히 수위가 높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한반도 그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긴장이 더욱더 고조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네. 북한도 사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제 남한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9.19 군사합의는 안 건드려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군사적인 이점이 컸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또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도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러시아로부터 좀 그 확실하게 기술을 좀 전수받은 것이 아닌가 그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고 동시에 핵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네. 본인들이 좀 목표로 하고 있는 핵 능력을 완성시키는데 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겠다라는 네. 의사가 너무나 분명해 보여서 저희가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이 좀 과시를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당분간 뭐 한반도가 좀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발사 현장에서 참관을 했습니다. 지금 뭐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언론 노출이고 이렇게 환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뭐 우리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또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한 것이 이제 김 위원장의 희끗한 저 흰머리를 또 주목을 했죠. 사실은 이제 84년생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뭐 스트레스가 심한 건지 아니면 뭐 일종의 어떤 또 아버지, 할아버지 닮아가는 어떤 연출?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예. 순수하게 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냥 이제 새치가. 네, 보면은 뭐 아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이가 누렇게 이제 황치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뭐 김일성의 초상화 비슷한 이미지로 따라간다. 그거 위해 어떤 자신의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계속 할아버지의 모습을 또 쫓아간다든지 이건데 저는 뭐 후계자 승계 과정에서 그렇게 이미지 연출을 한 거는 네. 뭐 됐는데 이미 본인이 북한에서 한참 동안 독재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김일성을 소환해서 비슷한 모습을 연출한다는 거는 저는 좀 새삼스러운 것 같고 예. 그냥 순수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고 늙은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좀 건강이 안 좋은 거라면 좀 숨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염색을 한다든지. 뭐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그냥 보여준 거라고 노출했다. 보고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좀 본다 그러면 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어쨌든 지금 흰머리를 이제 감출 수 있으면서도 감추지 못했던 상황이라든지 예. 아니면 흰머리뿐만 아니라 보여지고 있는 이 외관의 모습 자체가 좀 건강상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 사실 계속해서 건강이 좋았던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예. 봤을 때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또는 뭐 그 군사 정찰기를 이렇게 띄우는 과정에서 네. 여러모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했던 시간들이 결국에 건강 이상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을 수 있는 충분한 외형의 변화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사진만 가지고서 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뭐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위성 말고 말폭탄이 하나가 쏘아 올려졌고 결국은 터졌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이 설친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런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주제, 쎄 빠지게 돌아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사투리 그대로 좀 자막을 달았는데 경남 사투리죠. 쎄 빠지다. 쎄가 혀라고 해요. 그러니까 혀 빠지도록 엄청 힘이 들게 일한다 이런 뜻인데 자, 이 발언을 한 사람이 이제 부산의 전재수 의원입니다. 출생지가 경남인데 요는 쎄 빠지게 힘들게 지역을 돌아다녀도 망언 하나에 다 말아먹는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자, 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들어있는 텔레그램 대여방에서 이런 설전이 아주 새벽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우리 당이 너무 망가졌다, 개탄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제 강경파 민영배 의원이 망가지긴 뭐가 망가졌냐 이렇게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그럼 계속 이런 막말을 할 거냐, 쎄 빠지게 지역을 내가 돌아도 이런 망언 한마디에 우리 당 다 망한다,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이 이제 슬그머니 잘하려다가 실수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수습을 하는 그런 대화가 아주 길게 오갔다고 합니다. 자, 최강욱 전 의원 발언이 나온 게 그 친한 동료인 이제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 장이기도 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매우 많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민주당이 굉장히 긴급하게 비상징계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당원 자격 정지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전 의원께서는 아직 뭐 공식적인 사과라든지 예. 국민들께 뭐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다라는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없는 상황인 게 저는 좀 큰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내에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이런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전직 의원이 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도대체 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발언들을 공식석상에서 하느냐 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 이건 지극히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논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잘하려고 하다 그랬다 또는 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예. 식으로 두둔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거는 국민의 기준과 우리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안에서 서로의 친분을 이유로 또는 가까운 동료라는 이유로 온정주의에 빠져서 제대로 해야 될 비판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악순환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저희가 사진 나갔습니다만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이게 민주주의 아니냐 이 바보들아 뭐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단 말이죠. 이 말인즉슨 내가 내 의견 표명하는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거 이게 맞냐라고 하면서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느냐 의견 말하는 게 징계냐 이걸 그러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의견, 당내 어떤 의견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신 걸 예. 수도 있고 뭐 이 정도의 비판은 이 정도의 비유는 충분히 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저희 사실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 그러니까 예. 이 발언은 뭐 민주주의 이런 게 나올 그 상황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네, 범주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않는 내용인 거죠. 국민들이 이미 다 판단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관영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 오늘 오전에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최광욱 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 징계 수위는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뭐 징계 자체가 의미가 있나요? 뭐 최강욱 의원이 현역 의원도 아니고 예. 그냥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뭐 극성 당원 뭐 이렇게 저는 칭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냥 뭐 민주당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최강욱 의원 말에 일리가 있죠. 뭐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아무 말이나 할 수는 있죠. 예. 그러나 그 민주주의 영역에는 그 막말을 하면서 그대로 본인에게 돌아온 욕을 받아들여야 되는 관용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때문에 민주당이 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민주주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하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시되 거기에 대한 역풍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앞서서 그 재구성된 텔레그램 방 내용을 보는데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의 마음이 제가 누구보다 잘 이해가 되고 지역을 쎄빠지게 또 돌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저도 예. 이제 새빠지게 도는 입장에서 뭐 하루 종일 돌아봐야 저렇게 말 한마디에 당 지지율이 막 폭삭 무너지는 걸 보면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서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고 네. 저도 이제 전재수 의원을 개인적으로 알지만은 얼마 전부터 서울에 있는 모든 방송도 다 이제 그만두고 지역에서만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예. 알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저렇게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전직 의원이 민주당의 이미지를 망쳐놓는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그 화가 나는 걸 억지로 꾸역꾸역 참고 있다라는 게 제가 문자 한자 한자에서 다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고 치는 사람 따로 있고 예.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네. 사실 굉장히 이런 상황들 자체가 동료 의원들한테 되게 민폐인 거고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고 정말 총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시점부터는 정말 정치인들이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제가 더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영상을 보면 같이 있던 그 동료 의원들이 말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 같이 웃고 최강욱 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정색하거나 하지 않고 같이 웃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발언에 대한 뭐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없었던 것이고 결국에 그 세 사람이 웃고 떠드는 동안에 이 발언이 나가게 됐고 예. 결과적으로 지금 뭐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험지나 아니면 각 지역에 좀 쉽지 않은 지역에서 여러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또 이 피해를 고스란히 같이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좀 신속한 사과를 당사자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저런 논란이 생기면 또 그게 지도부의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어제 또 하나의 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국회에서 이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하다가 나왔던 발언인데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주연동형의 의석이 만들어진 산식을 알고 계세요? 당연히 알고 있죠.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해보세요. 그걸 왜 제가 여기서 갑자기 청문회로 몇 분의 몇 곱하기 몇 있잖아요. 그냥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이 복잡한 투표 제도를 국민들한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유권자가 자기가 투표한 그 행위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국민들은 모르고 좀 찍기만 하면 된다?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 다수 민주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산식 모르잖아요, 정당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를 합니까? 국민들은 허영은 그 산식 알고 있어요. 지역 의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허영은 그 산식 알고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자, 아까 선거제 개편 준연동형제가 어떤 산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실제로 복잡한데 이거를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허영 의원이 어제 사과하고 정개특위 의원제 사퇴도 했는데
우리 박 의원님이 직접 좀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허영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니고 예. 이제 최근에 선거제 개편 논의가 있다 보니까 예.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교차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병립형으로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지금의 준연동형, 그러니까 더 나아가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네. 저희가 약속했던 게 결국에 연동형 비례제인 거고 그것이 우리가 주장했던 선거제 개혁이었던 만큼 네.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과거로의 회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뜻을 같이 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예. 당 안에서 결국에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의 결단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네. 좀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예. 허영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좀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바로 좀 사과를 빠르게 하시고 예. 바로 정개특위직에서 사퇴를 함으로써 이 예.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네. 좀 그나마 빠르게 조치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내용이 복잡하면 국민이 모를 게 아니라 국민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두 분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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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사회 속 이야기는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범죄사냥꾼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장 이대우 형사, 신유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사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키워드는 남의 집 귀한 딸.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남의 집 귀한 딸이에요. 이렇게 한 여학생이 교사에게 한 말인데 이게 여학생과 남교사가 복도에서 말다툼하는 그런 영상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퍼지면서 좀 논란이 많이 됐어요. 네,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뭐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 저 그렇게 함부로 되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채 왜 가져가세요? 네 가방 잡았다고. 네 가방 끈에 네 머리가 꺼여 있었다고. 나도 샀다고요.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서. 내가 들으셨어요? 제 머리채 가방에다 들으셨어요? 그대로 내가 위원회에 말할 테니까. 말하세요. 두 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영상 보셨죠? 네. 작가님이 보여줬죠? 네. 두 분 학교 다닐 때랑 요새는 좀 많이 다르긴 하죠. 많이 다르죠. 예. 지금 저 수업 시간에 저렇게 가방 메고 매점을 예. 간다? 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영상만 봐도 이거 옛날에 같으면 이렇게 뭐 다리 떨고 예. 치밀어 뱉는 예. 그런 간심학생 부류로밖에 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정말 잘 참고 계시네요. 음. 만약에 남학생 같았으면 바로 싸대기 하나 올라갔을 겁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요새는 지금은 뭐, 아니지만 절대 이제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고 옛날 영화에서는 뭐 좀 많이 그런 장면이 있었죠. 예. 저희 때는 저희가 나온 학교는 좀 특수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선생님들 권위가 굉장히 높았고 감히 선생님들한테 말대답을 붙인다는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 영상은 제가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여고 나오셨어요? 네, 여고 나왔습니다. 여고에서도 이제 선생님의 권위가 굉장히 셌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 저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 시간 도중인데 매점을 가는 여학생을 그 영상 속에 있는 남교사가 붙잡는 과정에서 이 가방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 가방에 마침 그 긴 머리 여학생이 머리카락이 엉켜 있어서 그 머리카락도 같이 잡혔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제 머리채를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의 머리채를 잡은 게 아니라 너의 머리카락이 가방에 붙어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 여학생이 굉장히 좀 도전적인 좀 자세로 지금 선생님한테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영상을 촬영한 학생이 있어요. 이 촬영한 학생이 계속해서 키득키득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 영상이 사실 지금 현재 진행형은 아니고 좀 뒤늦게 확산된 것 같아요. 네네, 작년 3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이 여학생들이 이 촬영한 여학생과 저 영상 속에 등장한 여학생 모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에는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자퇴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뭐 학교 측에 따르면 뭐 당시 선생님과 이제 오해를 다 풀었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영상의 상황 자체에 대해서 네.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반응이 나왔고 뭐 교권 추락 관련한 이슈도 좀 넘어가는 뭐 그런 상황도 됐고 반응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권 추락 이슈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네. 선생님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네. 부모님의 귀한 아들이다. 선생님도 귀한 아들 아니냐?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훈계 말고 징계를 받아야 정신 차린다. 그리고 또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그게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고 귀한 딸이면 안 저럴 텐데 씁쓸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 영상 속 상황을 놓고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던 상황인데 교권 침해 관련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능 당일에도 시험 종료벨이 울린 이번 후에 수능 때. 네, 맞습니다. OMR 카드를 작성하려는 학생에게 이거는 부정행위다라고 해서 이제 막았던 교사를 사실은 이것은 선생님의 교권에 거의 도전하는 건데 오히려 학부모가 찾아가서 그 학교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피켓팅 시위를 계속할 것이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1인 시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권 침해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능 감독관을 했던 이제 교사가 부정행위를 적발했는데 이제 학부모가 와서 1인 시위를 하는 사건도 최근에는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사건은 키워드는 영상 유포자는 형수. 그러니까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영상, 사생활 영상 관련해서 불법 촬영이었냐 아니었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처음 유포된 게 6월이었어요. 그리고 유포한 사람이 황의조 선수의 친형의 부인, 그러니까 형수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이 유포자와 이 이제 뭐 협박을 한 사람이 동일인이다라고까지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 유포자가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다라는 건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동영상 자체가 황의조 선수의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고 이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자체에 대해서 피해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성은 동의한 바가 없다라고 해서 여성이 오히려 황의조 선수를 고소한 상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6월에 그 글이 올라올 때 그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글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영상 유포한 사람이 형수였다. 지금 이렇게 밝혀진 상황이에요. 네, 이 당시에 이 유포자가 쓴 글 내용을 보면은 황의조 선수가 만났던 여성이다라고 하면서 이 황의조 선수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잠자리를 갖고 관계를 정립을 피하는 등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황의조 선수 휴대폰에 있는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아니면 몰카인지 알 수 없는 영상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글을 올렸고 관련해서 이제 황의조 선수 측은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이후에 협박을 받아왔다 이렇게 처음에 해명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후에 계속 뭐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야, 뭐 곧 공개하겠다 이런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포자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되기 전에 진술을 들어보니 이 여성들이 이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인 점. 그래서 이 지금 황의조 선수를 고소한 피해 여성도 내가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영상 속에 많은 여성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고소까지 한 것입니다. 자, 일단 이제 유포자, 그러니까 형수는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오늘 수사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황 씨의 형수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 특례법과 정통망법에 대한 그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었는데 일단 황 선수가 정통망법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되기 때문에 아마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송치가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성폭력범죄 특례법에서 올린 그 영상물에 대한 유포 그리고 협박죄 네. 이걸로만 해서 지금 중앙지검으로 송치를 한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수 관련 혐의는 이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 유포자가 형수라는 상황까지는 밝혀졌는데 왜 형수가 그러면 이런 유포를 했는지, 그리고 황의조 선수 측의 주장에 따르면 왜 협박을 한 건지, 이런 부분은 아직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수사로 더 밝혀질 부분인데, 근데 이제 범죄사건이 나오셨으니까 이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가족 간의 뭐 협박 사건이라든가 네. 이런 사건들이 그 많은 수사하시다 보면 네. 꽤 종종 있는 일입니까? 많습니까? 뭐 언론에서도 그런 사연들이 종종 소개가 되곤 하는데 예. 제가 강력팀장 시절에 그 특수강도 발생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 2인조 30대 초반의 그 남성 2명이 그 여성 혼자 있는 집에 그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와가지고 예. 결박하고 금품을 뺏어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자꾸 보니까 예. 조카가 아. 그 지인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런 그 강도 짓을 한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리고 잡히기 전까지는 뭐 조카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죠. 참.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예. 여성이 황의조 선수의 매니저를 예. 겸해서 외국까지 같이 나가면서 황의조 선수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물론 황의조 선수의 형과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이 황의조 선수에 대한 뭐 직접적인 원한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가족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에게 이런 문제도 이 황의조 선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거를 내가 덮어주고 있다. 만약 이런 거에 대해서 덮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지 않나. 가족 간의 불화가 내부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서로 입장차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근데 계속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사건의 본질은 네.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을 했냐 안 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랑 지금 주장이 너무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계속 삭제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황의조 선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의된 영상이고 촬영을 했다, 지웠다가 삭제했다가 뭐 지웠다 이렇게 반복이 됐고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합의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진술에 의해서만 밝혀질 것이 아니라 예. 그 영상물에 의해서 밝혀질 수가 있고 황의조 선수가 만약에 동의 없이 촬영을 했다라는 것이면은 이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또 피해 여성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이 여성에 대한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여성들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유포자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까지 밝혔지만 황의조 선수가 다른 여성들도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고소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런 상황에 비춰서 말을 뭐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황 선수의 휴대전화도 이제 압수해서 경찰이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진실 공방이고 아직까지 뭐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황의조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태극마크를 다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큽니다. 어제 그 중국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도 출전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황의조 선수를 그 주축으로 한 어떤 팀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범죄 혐의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특정된 게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뭐 선수를 제외한다 그러면 전략상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 경찰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현재 나오고 있는 일들은 추측일 뿐 뭐 명확히 혐의가 나올 때까지 당장 문제 있다, 죄가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어제 출전을 시켰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쪽에서는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입장 정리가 필요한데 제가 살펴보니까 예.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조 6조에 각급
대표 팀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하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국가 대표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그 무게감을 좀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징계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요. 이 징계 사유 및 대상에서 이게 아무래도 이 품위 유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심의할 수가 있다라고 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이게 문제를 삼았고 경찰이 지금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유포죄와 이 촬영죄는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즉 유포자는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재판 결과가 나와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뭐 구속영장을 신청하든지 이런 걸 추후에 곧 알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동일한 선상으로 보면은 곧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횡단보도로 돌진. 오늘 새벽에 일어난 교통사고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 아침 오전 6시 40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보행자 3명이 보행 신호에 맞춰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오면서 3명이 차에 치였고 결국 모두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보행자 신호를 받고 보행자들은 길을 건넜거든요. 자, 과장님 보시기에 예. 운전자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운전자가 그 80대 남성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신호가 그 정지 신호였고 횡단보도에 파란불이었는데 그걸 미처 그 보지 못하고 길 건너는 걸 보지 못했다. 이렇게 그 운전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 여성분들이 60대에서 70대 여성 3명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 그 피해자분들이 아침에 그 교회를 갔다 오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교회를 갔다 오다가 지금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 운전자가 길 건너는 사람 못 봤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보든 못 보든 간에 일단 신호 자체가 지금 보행 신호가 파란불이면은 지금 차는 당연히 멈춰야 되는 신호 아니었습니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추가 조사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사망사고가 피해자가 3명이나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입건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피해자분들 유족들과 뭐 어떤 형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아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사고 차량 속도 이런 것도 좀 분석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해 차량에 그 사고 기록 장치 EDR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을 하게 되면 당시의 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차량 자체에 또 블랙박스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거나 또 뭐 스키드 마크에 그 표시되어 있는 그 길이를 계산해 가지고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이제 운전자가 80대 남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좀 다시 불거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령 운전자인 경우에는 이 다른 연령대 운전자들과 비교해서 이 돌발 상황에서 운전 능력,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 영상을 보면은 이게 이제 사거리 건너편에서 자신의 신호만을 보고 아마도 이제 자신의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기 전에 빨리 지나가면 자기는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속도로 전속력을 향해서 달려온 것 같은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 건너편에서 나 빨간불 되기 전에 빨리 건너가야지라고 하지 않으면 저렇게 과속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차량 통행량도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저 정도로 과속했다라는 게 차량 결함이 아니라면 이거는 운전자 과실 100%로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 결함인지가 조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오로지 운전자의 판단에 의해서 과속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운전자 관련해서 그러니까 고령자들에 대해서 운전면허 이 관련해서 뭐
뭐 조건부 면허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좀 논의가 되고 있긴 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령자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뭐 실시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2025년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여간 고령 운전자들 분들에게서 이제 운전면허 자체를 좀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서 뭐 지역 카페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효과가 좀 미비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무조건적으로 그 개인의 자유를 막 침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좀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가 직접 가보고 해보고 알아보고 보니 오늘도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웃음도 네. 보이고 스튜디오에 뭐 이것저것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준비에 거창하게. 뭐 이렇게 네. 많이 또 준비를 해왔어요. 네. 맥주랑 이제 그 포켓몬 빵 하고 게임기. 예. 네. 있네요. 예, 왜 가져왔을까요, 제가? 글쎄요, 뭐 어떤 오늘 퇴근 후에 친구들 그런 거 퇴근 아닐까요? 후에 즐길 한잔하고 한잔하고 먹고 띠부띠부실하고 게임도 하고. 오락 한번 하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본인은 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딱 공통점이 딱 있어요. 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일본입니다. 그렇죠. 네. 이 일본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일본 맥주 이제 올해 한국의 이제 맥주 수입국 1위 자리를 일본이 되찾았습니다. 이 맥주는 참 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잘 아시네요. 예. 네,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량이 8위 정도였는데 네. 올해는 껑충 뛰어가지고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네. 정말. 예. 그리고 이 포켓몬 빵은 이제 작년에 워낙 돌풍을 그렇죠. 뭐 이 빵은 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뭐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워낙 인기 있었고 이 캐릭터 이거 스티커 모으는 재미에 또 아이들이 굉장히 매달리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포켓몬 빵이 작년 말 기준으로 1억 원 넘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캐릭터가 인기가 1억 많다 원이 보니까 아니고 이렇게. 네, 그렇죠. 1억 깜짝 놀랐어요. 넘게 예. 팔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원이면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안 나 팔린 좀 거 1억 원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1억 개 넘게 팔렸는데요. 예. 이제 일본 캐릭터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도라에몽, 짱구 이런 유명 캐릭터들이 국내 제조사랑 손잡고 합작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헬로키티 팝업 스토어라는 게 열렸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입장 전부터 사람들이 아주 줄지어서 기다리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게임기. 네, 뭐 워낙 유명하죠. 닌텐도 회사에 뭐 슈퍼마리오 많이들 하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슈퍼마리오가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데요. 이제 닌텐도 팝업 스토어도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용산에서 열렸는데 줄이 또 엄청나게 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상품 이런 제품이 나오면 정말 오픈런 하는 열풍이 있는 거죠. 또 일본의 한 놀이공원 안에 닌텐도 월드가 있거든요. 여기 입장권이 성수기 기준으로 1,400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만 원 정도인데 없어서 못 살 정도거든요. 전 세계 놀이공원 중에 방문객 수가 미국 다음으로 3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닌텐도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인기인 그런 게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했던 노제팬 그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분위기가 확 바뀐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좀 바뀌는 느낌이 있습니다. 2019년 당시에는 노제팬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좀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면서 이제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불매 운동이 분 건데요. 최근에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런 예스재팬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거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무조건 수용하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문화라는 이유로 뭐 딱히 배척하지는 말자. 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사실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랑 뭐 사실 일본과 우리 사이의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된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슈퍼 엔저입니다. 여기도 엔저가 등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화 가치가 이제 33년 만에 최저치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870원대더라고요. 예. 너무 싸니까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일본에 관심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네. 또 뭐 엔화를 투자 목적으로 미리 사들이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거를 뭐 요새 뉴스 보면 엔테크라는 네. 말을 할 정도로 뭐 제 주변에도 뭐 엔화가 싸니까 좀 네.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네. 자, 근데 뭐 이 돈 말고 네. 돈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좀 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한테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불매운동의 원인이 뭐였느냐? 주로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네. 역사적인 문제잖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하고 입장이 같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불매운동하는 거는 좀 이건 적절한 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요즘 젊은 세대들 위주로 좀 그렇게 변하는 네, 건가요? 많이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도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역사적 이슈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보다도 개인주의적인 거죠. 내 소리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상황, 역사적인 문제와는 또 취향은 좀 분리해서 바라보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2019년에 한창이었을 때보다는. 그렇습니다. 또 예.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통계적으로도 예. 최근 20, 30대 청년층 중에서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이 42%였습니다. 네. 반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인적자는 17%에 그쳤습니다. 네, 뭐 양국 관계라는 게 뭐 고정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인식도 뭐 시대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한데 네. 뭐 문화와 역사 분리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일본이 또 책임질 건 또 책임지면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네. 보니보니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我们手中有了强大的武器装备。네, 뉴스호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후의 키워드 오늘도 오키도키 민키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광장시장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예. 우리 단골이에요. 네, 연관어 좀 볼까요? 외국인, 모듬전, 뭐 바가지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죠. 네. 우리가 광장시장을 뭐 좀 다뤄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월드 스타들도 방문하는 세계적인 핫플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다루기도 했고. 그랬죠. 이번에 또 뭐 유명한 사람이 또 왔습니까? 광장시장에? 자, 이번엔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요? 말씀대로 이제 광장시장의 해외 톱스타들도 꼭 찾는 명소가 네, 됐는데 아까 그 연관어에 바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번엔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그 15,000원짜리 모듬전 후기가 이제 영상으로 올라오면서 온라인에서 이제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요새 워낙 물가가 올라서 사실 모듬전 뭐 15,000원 하는 데가 있긴 한데. 예. 가격은 그렇게 보이죠. 예. 예, 영상 한번 보죠. 보면 좀 심하다는 생각 드실 겁니다. 예. 외국인 친구 왔으니까 파전이랑 알아서 좀 주세요 그냥. 이거 15,000원. 아니 1,000원, 2,000원, 3,000원. 이게 이거 15,000원이지? 아 그럼요. 뭐 이유가 있겠지. 아, 지금 본 네. 사실
저는 전혀 배가 찰 것 같지 않은 양인데 너무 쟁반에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모둠전 아닌가요? 조금 쟁반이 좀 이 정도 돼야 우리가 맞아요. 느낌이 이 정도 돼야 모둠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모둠전엔 사실 고추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예. 종류도 좀 빈약하죠. 예. 이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이 가게가 오늘부터 10일간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어요. 그렇게까지 됐어요? 예. 앞에 영상이 좀 잘리긴 했는데 네. 상인분이 계속 그거 적으니까 더 시켜라 더 시켜라를 사실 강요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광장시장 가격정찰제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음식 가격을 못 올리니까 양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가격 유지하는 대신에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공부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요새 뭐 이슈입니다. 네. 김도 10장인데 요새 9장을 넣는데요. 맞아요. 예, 그래서 광장시장도 이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한 5g 정도 이렇게 좀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줄이는데 저 모둠전은 딱 봐도 조금 빈약했던 모양입니다. 저건 모둠을 예. 빼야 될 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놀러 간 건데 음. 맞습니다. 이렇게 바가지 쓰면 사실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시장 전체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요. 특히 이제 광장시장 온라인에서 긍정 반응이 많았던 키워드였는데 네. 최근 일주일간 부정 반응이 훨씬 많습니다. 부정 반응이 무려 75%고 다 빨간 글자죠. 그러네요. 네, 논란, 번지다, 바가지 씌우다, 너무하다, 황당하다. 황당하다. 네, 이런 반응들입니다. 이게 바가지 씌운다는 그런 이미지가 고착화되기 전에 좀 네. 빨리 좀 자정작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광장시장 그 상인회 측도 대응 방안을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가격을 정찰제를 했더니 양을 줄여버리니까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울에 양을 달아서 음식 양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광장시장 내에 좀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대책이 나올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인연합회에서 이렇게 발빠르게 자정작용을 좀 준비하고 있다니까 네. 이건 또 굉장히 또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네. 대마 젤리입니다. 대마 젤리. 네. 여행, 뭐 일본 여행, 예. 환각, 대마, 성분, 위법, 병원 이런 연관어들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뉴스에서 뭐 해외에서 뭐 대마 커피 조심해라, 대마 쿠키 누가 주는 거 먹지 마라 그렇죠.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제는 하다 대마 젤리까지 등장을 한 거네요. 일단은 일본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 일본에서 판매된 대마 젤리를 먹고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좀 속출하면서 지금 일본이 뒤집어졌어요. 바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젤리인데 예. 한 봉지에 한 6만 원씩 한대요. 뭐 비싸기는 또 엄청 비싸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무슨 반응들이 있었냐면은 하루 종일 숙취 시달리는 기분이다. 몸 상태가 이상해져서 괴롭다. 절대 다신 안 먹는다. 생각보다 심각한 게 한 축제에선 6명이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이송되기도 하고요. 예. 도쿄 전철에서도 20대 남녀 4명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면서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전부 다 바로 이 대마 젤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대마는 일본도 불법 아닙니까? 뭐 대마 젤리가 버젓이 저렇게 팔렸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예. 완전 대마 젤리는 아닌데 HHCH라는 성분을 쓴 거예요. 아까 영상에 HHCH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헥사히드로 칸나비 헥솔이라는 좀 어려운 그런 이름인데 대마에서 환각을 유발하는 유해 성분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합성 화학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새로운 물질인 거군요. 예. 그래서 대마에는 THC라고 하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예. 이 성분이 일본 내에서도 제조 유통은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HHCH 이 성분이랑 비슷한 구조를 가진 합성 화학물이거든요. 아, 비슷한. 그렇죠. 그래서 법망에서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조사도 좀 당당합니다. 예. 이 불법 성분도 아니고 문제가 발생한 건 너무 많이 먹어서 발생한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조금 먹으면 괜찮다. 네. 말이 됩니까? 많이 먹은 소비자 책임이다. 그렇지. 이런 거네 결국은. 네. 근데 지금 저게 상품 이제 포장 같은데 저 물질 이름만 써 있고 뭐 많이 먹으면 어떻다, 위험할 수 있다. 어쨌든 네. 환각 성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경고 문구 같은 것도 좀 안 보이고. 네. 그러면 아무런 규제 없이 팔리고 심지어 이걸 아이들이 먹게 되면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일본 후생성에서도 뒤늦게나마 판매 금지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HHCH. 뭐 쟤 젤리인 줄 알고 살 수도 있는 모르죠. 거예요. 예. 한국인 관광객들이 모르고 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다음 달 2일부터 이 HHCH 성분 들어간 젤리 제품 소지와 섭취가 전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도 참 대응에 난감하다는 입장이에요. 계속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화합물을 그때그때 규제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대마 화학물질이랑 비슷한 화합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그런 성분들을 넣어가지고 지금 이런 어찌 보면 불법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은 그냥 우리가 일본 얘기네 이러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구나.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고 좀 공부하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가죠. 자, 마지막 키워드 위자료입니다. 예. 네. 뭐 제가 이혼하는 건 아니고요. 자, 연관어 보시잖아요. 예, 깜짝 농담입니다. 놀랐습니다. 연관어 보이시죠? 예. 지진, 지원, 손해배상, 뭐 소송, 정보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연관어에 지진이 있어서 이것도 혹시 일본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고요. 몇 년 전에 그 포항 지진 기억하시죠? 지금 그 지진, 그 당시 지진 위자료 때문에 지진 위자료? 예, 포항이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뭐 거의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한데 정도예요? 이 줄 보이시죠? 요즘 포항 시내 변호사 사무실 근처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진 위자료 소송하려고 줄 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픈런 하거나 맛집 줄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변호사 사무실 가려고? 맞습니다. 지진 위자료 받으려고 선 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이 지금 들썩들썩 하는 게 맞는가 보군요. 네, 이 발단은 지난 16일 포항지법에서 나온 판결 때문이고요. 2017년 포항 지진 당연히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당시 역사상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우리나라에서 강진이었고 3개월 넘게 여진이 이어질 정도였는데 이 지진들에 국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포항 시민들이 1, 2차 지진을 다 겪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지역발전 사업이 지진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보면은 1차, 2차가 있었는데 모두 겪으면 1인당 300만 원. 둘 중 한 번만 겪었으면 200만 원까지 지금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열 발전의 어떤 그 연관성, 지진과 연관성을 인정한 그런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뭐 우리 역대 두 번째라고도 하셨고 이 지진 때문에 수능도 연기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컸고 포항 시민들이 또 그 후에 일종의 뭐 후유증,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어서 뭐 늦게라도 이렇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라는 거는 좀 시민들한테는 다행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두 번의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에 포항에 거주를 하고 있었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포항시도 위자료 소송 관련한 질의응답집을 제작해서 복지센터에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가 피소 상대잖아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마다 저렇게 지금 수백 명의 시민이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맘카페, 온라인 블로그에도 위자료 소송 대리해주겠다는 홍보글이 엄청나죠. 네, 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좀 많이들 참여할 것 같은데 규모가 엄청 커지겠는데요? 그렇죠. 지진 당시 포항시 인구가 보니까 한 5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위자료 총액만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펌들이 당연히 수임료 때문에 달려들만 하죠. 그런데 이제 꼭 잘 알아보고 소송을 해야 되는 게 변호사 성공 보수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피해를 본 건 주민들인데 또 애꿎은 변호사만 돈 벌 수 있으니까 변호사 수임료나 이 약정 조건 꼼꼼하게 따져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해요. 제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찾아봤는데 그거는 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군데 알아보시면 포항 시민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줄 쭉 서 있는 모습. 그렇죠.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오후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